안녕하세요. 시작을 하죠. 자, 올해 첫 강의로 이제 대수학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본격적으로 대수학을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제가 합격 전략 특강을 얼마 전에 찍어서 이제 아마 학원 홈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아마 다시 촬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되고요. 자,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분명히 여러분들이 목표는 임용시험의 합격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 분명히 전략적인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가 과연 몇 점일 것이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간단히 해드렸어요. 자, 여기서 그걸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결과만 바로 말씀을 드리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플러스 1점이에요. 임용시험은 80점을 맞는다고 합격을 보장받는 시험도 아니고요. 65점 받았다고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시험도 아니에요. 절대평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임용시험의 가장 무서운 점은 경쟁률 20대 1이라는 경쟁률이에요. 우리 임용수학이 거의 작년, 재작년 거의 20대 1 시험이거든요. 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경쟁자보다 조금 앞서기예요. 많이 앞설 필요 없어요. 그건 욕심이거든요. 경쟁자보다 조금만 앞서기만 하면 합격을 한다. 그래서 저는 그냥 플러스 1점이라고 쓰겠어요. 경쟁자보다 앞서는 것이 목표인 것이 우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작업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합격 전략은 뭐가 돼야 되죠? 저 플러스 1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요. 자, 남들하고 똑같이 공부해서 플러스 1점 받기를 원하는 건 분명히 좋은 전략이 아닐 거예요. 뭔가 조금 달라야 돼요. 그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지만 뭔가 좀 다르지 않으면 앞서기 힘들어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이제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합격 전략의 핵심이에요. 자, 다시 말하자면 조금만 앞서면 되고요. 절대 많이 앞서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앞설 수도 없거니와 그건 욕심을 부리게 되면 우리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의 형식, 난이도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보면 시험 문제가 좀 쉽게 나오면 그 다음에 많은 경쟁자들이 붙어요. 문제가 쉬웠으니까 해봐야지. 천만의 말씀. 문제가 쉬우면 합격이 더 어려워요. 자, 구구단으로 임용시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잖아요. 굉장히 쉽잖아요.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니에요. 문제가 쉽다, 어렵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항상 경쟁하는 사람보다 조금 앞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결정됐어요. 우리는 수학을 공부해서 임용시험을 봐요. 그런데 절대 수학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수학이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의 목표는 뭐죠? 임용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1점을 경쟁자보다 더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좀 이따 말하겠지만 이제 우리 수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공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요? 수학으로 가요. 그래서 목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의 경쟁자들이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을 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이 목표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돼요. 자, 이제 기본이론반을 마스터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자, 마스터반의 목표는, 자, 이제 아시다시피 기본이론반 마스터반,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 이렇게 1년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각각의 반마다 목표가 조금씩 달라요. 자, 기본이론반인 마스터반에서는 자, 이제 수학이 아닌 시험으로 접근하기 위한 수학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수학이 아닌 수학 공부란 말이 모순이죠. 분명히 모순이에요. 하지만 우리 저걸 해야 돼요. 자, 시험을 위해서 하는 수학 공부하고 순수하게 학문을 위해서 하는 수학 공부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거예요? 학문을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을 위해서 수학을 공부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요.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주는 것이 돼야 돼요. 자, 수학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 시험을 보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사실은 제가 이제 항상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하는 이유도 있지만 저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강의를 하는 저는 수학자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자꾸 저도 수학으로 자꾸 가요. 자, 그걸 막기 위해서 항상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자, 올해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그 마음가짐을 저희 스스로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수학 실력이 합격을 보장하지 못해요. 이건 여러분이 주변에 봤을 거예요. 주변에 보면 수학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꼭 붙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평상시에 보면 수학을 더 잘하는 사람이 붙을 것 같은데 그 사람보다 좀 수학을 못하는 듯한 사람이 붙고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못 붙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아마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따라서 수학 실력이 합격을 보장하지는 못해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수학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합격에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자,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 가서 뭔가 수학이 아닌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시험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시험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수학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시험으로 접근할 때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자, 마스터반에서는 이 수학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자, 수학 실력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수학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한 공부를 하는 데가 바로 뭐예요? 마스터반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기초 실력을 다질 필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는 것이다. 자, 목표는 수학이 아니라 나중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서 기본 실력을 다지는 게 우리 마스터반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죠. 우리는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 답안 작성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떤 문제를 풀어드려요. 그 풀이는 절대 답안 작성용 풀이가 아니에요. 뭐죠? 해설을 위한, 설명을 위한 풀이에요. 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시험 봤기 때문에 해설 강의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잖아요. 그분들의 풀이를 보세요. 그걸 답안지에 쓸 수 있을까요? 답안지 여백에 쓸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길어요. 여러분 이제 답안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답안지 여백이 얼마 안 돼요. 해설 강의의 풀이는 절대 거기다 쓸 수가 없어요. 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해설 강의의 풀이는 뭐예요? 여러분한테 이거는 이거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쭉 장황하게 써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익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익혀야 돼요? 그걸 보고 재구성해야 돼요. 답안지 어떻게 쓸 것이냐예요. 항상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항상 잊지 말 것, 답안지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쓸 것인가 답안 작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써야 돼요. 답안지의 목표는 뭐죠? 내가 이거 알고 있으니까 점수를 내놔. 내가 알고 있다를 강조하는 글이 뭐예요? 답안지. 제 수업 시간이나 해설 강의나 이런 문제풀이는 뭐죠? 알고 있다를 강조하는 글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이거 이렇게 풀면 돼요 라고 뭐 하는 글이에요? 설명하는 표현이고 글이에요. 자,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의 경쟁자들은 수학을 공부할 때 무엇을 위주로 공부해요? 그 설명을 하는 글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자, 이제 여러분은 처음부터 뭐 할 거예요? 처음 공부할 때부터 답안 작성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푸는데 한 A4 용지 한 장이 필요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절대로 임용시험에 나올 수 없다예요. 자, 그런 문제는 안 풀어봐도 된다, 극단적으로. 하지만 수학 실력 기초를 다질 때 한 번 정도 풀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자, A4 용지 한 장이 걸리는 문제예요. 임용시험에 나온다면 그 중에 일부분 잘라서 몇 줄 안에 풀 수 있는 부분만 잘라서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자를 것이냐? 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은 임용시험은 답안지를 쓸 것을 염두에 두고, 자, 답안지 여백이 얼마 크지 않아요. 거기에 쓸 수 있는 말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내가 알고 있다가 강조돼야 돼요. 자, 중요한 건 내가 이 문제를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누가 알아야 돼요? 채점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점수를 줘야 돼요.
그래서 출제자가 풀이한 기본적인 출제 의도와 다르게 내가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는 풀었어요. 어떤 수학자한테 가져가면 너 굉장히 잘 풀었단 말을 듣게 아주 기발한 방법을 풀었어. 임용시험에서는 도움 안 돼요. 왜? 아주 기발한 방법은 채점 기준에 없어요. 문제는 풀었지만 점수를 못 받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 목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답안지에 씀으로써 채점하는 사람한테 뭘 받는 거예요? 점수를 받는 것이 목표예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항상 이 답안 작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또 하나가 기입형 계산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기입형하고 서술형이 여러분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아까 해설 강의 얘기 드렸죠? 이번에 본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보실 거예요. 근데 해설 강의는 풀이가 서술형 문제 풀듯이 풀어드리는 거예요. 좀 이따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서술형 문제를 풀듯이 문제를 풀어요. 자, 이건 뭐죠? 수학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보시면 그건 전부 다 수학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시험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 간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기입형 문제의 특징은 빠르기가 있어요. 물론 정확해야 돼요. 빠르기와 정확성 두 개를 다 겸비해야 기입형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돼요. 자, 심지어 기입형 문제는 풀이 과정을 쓸 필요 없어요. 답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직관적인 계산, 직관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직관적으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다? 직관이란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그 직관이 그 사람의 수학 실력을 결정해요. 수학 실력이 좋은 사람은 직관이 잘 맞아요. 이거 이럴 것 같아? 이유는 아직 설명 못하겠지만 이건 이럴 거야. 어떤 사람은 그게 거의 잘 맞고요. 어떤 사람은 잘 틀려요. 그 직관이 잘 맞도록 훈련을 자꾸 해줘야 돼요. 역시 마스터반을 공부할 때부터 여러분이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해설 강의대로 문제를 풀어서 과연 시험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가 빠르기를 강조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자, 빠르기가 왜 중요하냐면 임용시험은 3시간, 4시간 이렇게 시험이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90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전공 A는 문제 수도 많아요. 자, 기입형 문제를 서술형 문제로 접근하면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다 풀지 못해요. 자, 여러분 주변에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됐어, 이번에 안 됐어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왜? 임용시험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전공 A는 시간 싸움이에요. 근데 시간이 부족했단 말은 처음부터 나는 전공 A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서 접근해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봅시다. 바로 얼마 전에 났던 우리 2019년 대비 임용시험 기입형 2번이에요. 전공 A죠. 자, 아직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대수학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문제를 읽어봅시다. 자, G7을 개수로 갖는 다항식환에서 자, 이제 우리 x제곱 빼기 마이너스 x가 생성하는 GDR에 대해서 잉여환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단원이라고 부르는 건 가역원 또는 단원, 역원이 존재하는 원소죠. 몇 개 있는지를 풀어보는 문제예요.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강의하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해설 강의를 아마 하실 것인데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풀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하고 제1동형수상 정리를 이용하는 풀이. 또 하나는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연립방정식에 존재하는 선형대수학적 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해설 강의하신 분이 어떤 형태로 강의할지 모르겠지만 저 두 개가 이 문제를 정석적으로 푸는 풀이에요. 자, 이게 뭐죠? 이건 분명히 수학적인 접근이고요. 서술형 문제 풀이에요. 자,
수학으로는 분명히 최선이에요. 자,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말을 할 거냐면 수학적인 최선이냐 시험적인 최선이냐 그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수학적으로는 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해서 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학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푸는 것이에요. 자, 근데 저 풀이가 시험에서의 최선의 풀이일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택해서 저 문제를 풀었어요. 10분이 걸려서 풀었어요. 자, 나 이거 100% 맞아요. 정답일 거야. 확신할 수 있어요. 10분이 걸렸어요. 자, 과연 성공일까요? 자, 나 저 문제 완벽히 맞았어요. 과연 성공일까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봤지만 전공 A는 90분에 몇 문제를 풀어야 돼요? 14문제를 풀어야 돼요. 수학 교육이랑 합쳐서 기입형 8문제, 서술형 6문제. 자, 단순히 산술 평균을 내볼까요? 한 문제당 몇 분이에요? 6.4분이에요. 6분 30초 안에 한 문제 풀어야 14문제 다 풀어요. 자, 근데 기입형하고 서술형이 있어요. 당연히 서술형이 더 오래 걸리죠. 그걸 고려한다면 기입형은 한 문제당 3, 4분을 넘기면 곤란한 거예요. 자, 기입형 한 문제 4분에 풀었다? 서술형이 몇 분을 올려줘요? 2분 올려줘요. 그래봐요. 서술형 문제 푸는데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이에요? 한 8분, 9분. 자, 기입형 문제 한 문제를 내가 3분에 풀었어요. 이제 그럼 서술형 문제 한 문제는 몇 분이 들어가요? 한 10분 정도. 자,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10분에 나 이거 다 구했어요? 성공일까요? 절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구하는 동안에 쓴 시간을 다른 문제에서 못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성공이 아닌 거예요, 저게. 수학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잘했어요. 하지만 시험으로는 뭐가 아니에요? 최선이 아닌 것이에요. 자, 아마 해설 강의를 보면 여러분이 처음 보는 정리를 가지고 해설하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이런 정리 공부 못했구나. 스스로 자책해요. 자, 분명히 해설하는 선생님은 이런 정리 때문에 이건 이거예요 라고 쉽게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은 자책하죠. 내가 시험 공부한다고 그 정리도 모르고 있었구나. 절대 아니에요. 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자, 이거는 기입형 문제로 접근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 처음부터 마스터바론 공부할 때 기본 이론 공부할 때부터 기입형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아까 직관을 키워야 된다고 그랬죠? 기입형 문제로 접근해야 돼요. 자, 물론 기입형 문제로 접근한다고 해서 찍는 건 아니에요. 그 바탕에는 최소한의 뭐가 필요해요? 수학적 지식이 필요해요. 그 최소한의 수학적 지식을 기르는 것이 바로 우리 마스터반의 목표예요. 자, 이제 이 문제를 봅시다.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x제곱 빼기 x가 생성하는 주이디알이에요. 여러분 뭐 지금 나오는 지식은 나중에 다 공부할 거니까 지금 몰라도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x제곱 빼기 x는 기하학다항식이 아니에요. x로 인수분해되죠? 기하학다항식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 잉유한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체가 아니에요. 체가 아닌 걸 알았어요. 이거 그냥 보는 순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생성다항식이 몇 차 다항식이죠? 2차 다항식. 자, 이거 뭐죠? 2차 다항식으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상수다항식과 몇 차 다항식? 1차 다항식을 보면 돼요. 잉여하는 원소가 몇 개예요? 49개. 자, 딱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잉여하는 체가 아닌데 원소가 몇 개짜리예요? 49개짜리 환이다.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원소가 49개짜리 체가 아닌 환으로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아마도 지칠 프로덕트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역원, 역원이 있는 건 몇 개죠? 앞에 거 1부터 6까지, 뒤에 거 1부터 6까지, 6, 6에 36, 36개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이건 절대 수학적인 풀이는 아니에요. 자, 완벽한 수학적인 풀이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가 36개로 답을 예상을 했어요. 자, 저 생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면 충분하죠. 1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답은 36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수학 실력이 차이가 나는 게 어떤 사람은 36을 확신해요. 어떤 사람은 확신하지 못해요. 자, 어떤 사람은 저런 직관적인 생각을 못해요. 자, 이 차이 굉장히 드러나요. 자, 근데 1분 안에 36일 것이라는 걸 예상을 했어요. 자, 그럼 시험으로 최선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 36을 답을 예상을 해요. 수학 실력이 좋은 사람은 36이 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라도 36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른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다른 문제 다 풀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뭐 하면 돼요?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뭐 하면 되죠? 답에 뭐 쓰면 돼요? 36 쓰고 가면 돼요. 답이에요. 자, 아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10분을 투자해서 수학적으로 저 문제를 풀어봐야 답은 몇이에요? 36. 직관적인 이 풀이 답 몇이에요? 36. 자, 누가 시험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두 번째 풀이가 시험으로 성공한 풀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런 훈련을 하는 건 모의고사반의 목표예요. 나중에 제가 모의고사반에서는 항상 뭘 강조하냐면 수학이 아니고 무엇으로 접근해라? 시험으로 접근해라를 강조해요. 우리 시험으로 접근해야지 수학으로 접근하면 시험 시간에는 문제 못 풀어요. 다행인 건 여러분의 경쟁자들이 수학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장점이고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입형 문제 8문제를 보면 올해 나온 문제도 한 3문제 정도는 보자마자 답은 이걸 거야 라고 딱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 3분의 3문제 대충 답을 예상해 놓고요. 다른 문제 풀고 시간 없으면 그냥 예상한 거 쓰고 나가고요. 시간 나오면 그때 수학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3문제, 다른 사람 한 문제당 뭐 7, 8분 썼어요. 문제 하나당 7, 8분이면 시간 차이가 어떻게 나요? 15분, 20분 차이가 나요. 난 그 시간을 다른 문제에 뭐 할 수 있어요? 더 투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마지막에 임용시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공부할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사실은 저는 이제 수학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자꾸 안 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마스터반,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 3단계로 수업한다고 그랬죠? 사실은 이런 얘기는 작년까지는 거의 문제풀이반에서부터 해드렸어요. 왜? 마스터반에서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이 수학을 또 너무 등한시할까 봐. 수학을 또 너무 등한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수학 실력이 모자라서 뭐 할 수 있어요? 문제 풀 때 지장이 있을 수 있어서 마스터반에서는 이런 얘기를 되도록 안 하고 문제풀이반에서 이런 얘기 시작하고 모의고사반에서 강조를 했는데 자,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게 열심히 수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합격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마스터반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수학을 공부하지 말라 절대 아니에요. 수학을 공부하는데 목표가 무엇이다? 임용시험이라는 걸 잊지 말고 공부하자예요. 수학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뭐 한다고요? 나중에 유리해요. 절대 수학을 등한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목표를 잘 설정하고 흔들리지 말고 공부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분명히 봤지만 조금 전에 여기서 이런 지식이 없으면 이거 예상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지식은 있어야 시험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접근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봅시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풀어드린 풀이는 지식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지식으로 배울 수 없어요. 왜? 약간 중간에 갭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학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저런 직관을 키워나가야 되고요. 이건 절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제가 어떻게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훈련으로 해야 돼요. 자, 저게 모의고사반에서 우리가 훈련할 것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잘 배울 수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왜? 저는 훈련을 시켜드리지만 지식으로 이건 이런 거다라고 딱 지식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잘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조금 힘들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직관적인 풀이는
여러분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훈련은 시켜드리지만 그걸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그 풀이를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학적 풀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중에 이 제일 동영상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패턴으로 제가 만들어서 결과를 여러분의 지식으로 전달해 준다면, 패턴으로 이미 저걸 알고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어요? 기입형 문제를 풀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게 하는 것이 또 이제 제가 해드리는 것이에요. 제 교재를 보시면 기본 패턴이라고 몇 개를 쭉 적어드린 게 있어요. 자,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패턴들이 뭐죠? 정리들이에요. 수학의 정리는 중요한 패턴이니까 기억해 두죠. 근데 정리까지는 아닌데 임용 시험 볼 때 중요한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해드릴 일은 그런 패턴을 최대한 잘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시해 주는 것. 자, 그러면 이런 직관적인 풀이가 안 되는 분도 그 패턴은 뭐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스터반 강의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최대한 저런 패턴을 제가 좀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하는 훈련을 하는 부분을 좀 줄여서 지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마스터반의 목표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기본 이론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게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분들이 빠지는 함정 두 가지가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죠. 수학의 덫이라고 제가 부르겠어요.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수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어디로 가요? 수학으로 흘러. 조금씩 가요. 처음엔 몰라요. 조금 틀어졌거든요. 그 조금 틀어진 데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좀 멀어지는 거예요. 자, 수학의 덫에 빠지면 안 돼요. 아까 말했지만 이게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강의하다가 제가 수학으로 가면 안 돼요. 항상 제가 이제 이거를 제 마음속에 다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건 굉장히 애매해요. 분명히 수학을 잘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경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수학을 이미 잘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수학을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공부할 것이냐 결정하는 것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가 어려워요. 여러분 다 개개인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수학을 좀 들어가야 되고요. 어떤 분은 여기서 멈춰야 되고요. 그걸 제가 결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자, 이건 내가 수학으로 더 접근할 것이냐 여기서 멈출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항상 이 수학의 덫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 자,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요.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이 낯설어요. 필기의 덫이에요. 자, 필기 열심히 해요. 성실하게 공부하는 분들은 필기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저게 처음에는 생소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덫이 돼버려요. 성실한 필기는 여러분의 시험 점수를 방해해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수학적 사고하고 직관을 방해해요. 필기가 있으면 여러분 뭐죠? 읽어요. 생각을 안 해요. 필기가 없이 그냥 문제를 보고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해서 나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필기가 있으면 그 생각을 방해하게 돼 있어요. 빠르게 생각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임용시험은 빠르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필기는 그것을 방해를 해요. 또 하나 있어요. 필기는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초기화해요. 자, 아는 만큼 보여야 되는데 아는 만큼 볼 수가 없어요. 왜? 자, 항상 그렇지만 수학은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 뒤의 지식을 이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고 설명을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뒤에까지 알았어요? 뒤를 알고 나면 앞에 문제를 풀 때 처음에 공부했던 풀이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많이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주어졌어요? 중학생들한테 설명을 이 문제를 해야 돼요. 중학생 수준에 맞춘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자, 중학생한테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 중학생이 대학교 수학과로 와서 수학과를 졸업해서 알았어요. 다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중학교 때 풀이를 푼다면 잘하는 건가요? 설명할 게 아니고 내가 문제를 풀 거예요. 아니죠. 내가 이미 더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더 쉽게 더 잘 풀어야 돼요. 근데 필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읽으면서 실력을 초기화시켜요.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 거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필기로 자꾸 읽어야지. 하지만 그게 여러분 실력을 방해해요. 저 필기에 덫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이거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분도 나중에 보면 처음에 공부한 문제를 항상 옛날에 풀던 방법을 풀어요. 나중에 더 좋은 방법 배웠거든요. 옛날 방법 푸는 이유가 뭐죠? 그 문제를 볼 때 옛날 필기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니까 그냥 그 필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실한 필기 절대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것만 적어야 돼요. 자, 불필요한 거 자꾸 읽는 건 시간 낭비도 돼요. 이 두 개를 여러분이 항상 조심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대충 일반적인 얘기니까 대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들어갑시다. 대수학은 특징이 있어요. 정리만큼 중요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앞에서 풀었던 문제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요. 교재에는 정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 풀이를 가지고 뒤에 걸 써요. 이게 제일 많은 과목이 대수학이에요. 해석학은 그런 거 별거 없어요. 앞에서 풀었던 문제에 의해서 뒤에 것이 해결되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이게 대수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수학은 그 중요한 문제들, 나중에 뒤에 문제를 풀 때 잘 쓰이는 중요한 문제들은 여러분이 뭐로 기억해 줘야 돼요? 패턴으로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패턴이 해석학보다 굉장히 많아요. 자, 시험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임용시험에서 가장 시험 범위가 넓은 과목이 대수학 정수론이에요. 해석학도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 딱 공부를 하다 보면 해석학은 범위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패턴이 몇 개 안 나와요. 근데 대수학은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 정리 증명이 출제될 수 있는 과목이 대수학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쭉 볼 거예요. 최근에는 정리 증명이 거의 안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는 정리 증명이 자주 출제가 됐었는데요. 정리 증명이 출제되는 과목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대수학, 위상수학. 해석학은 정리 증명 거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정리 증명이 출제될 수 있다는 것, 제가 또 시험 범위를 넓히는 거죠. 정리 증명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시험 범위가 주는 거예요. 증명 안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정리 증명이 출제될 수 있다? 시험 범위가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자, 또 하나, 이제 전 대수학을 강의할 때 항상 정수론하고 같이 강의를 하는데 정수론하고 대수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대수학의 시작은 뭐죠? 정수론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정수론의 완성은 대수학이에요. 근데 대수학의 목표는 뭐죠? 정수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수학하고 정수론을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장점이 생겨요.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정수론을 배울 때 주로 2학년 때 배우죠. 대수학을 배우기 전에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대수학의 지식을 쓰지 못하고 모든 걸 전부 다 뭐예요? 계산으로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대수학을 이제 알아요. 대수학을 아는 분들이 왜 대학교 2학년 계산을 왜 하냔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부분이에요. 대수학을 안다는 얘기는 그 계산을 하지 않아도 결과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야 돼요. 근데 대수학을 아는 분도 정수론 문제를 풀면 꼭 2학년 때처럼 풀어요. 왜? 그때 필기 그 기억을 가지고 푸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교 2학년의 실력으로 정수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대수학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수론을 접근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대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대수학의 지식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정수로는 대수학과 같이 공부하는 것이 분명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제 강의하고 교재의 구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대수학 정수론 작년에는 제가 3개월 과정에 진행을 했어요. 갈로와 이론을 따로 한 달을 빼서 따로 한 달을 강의했는데, 올해는 이걸 전부 합쳐서 2개월에 진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마음먹은 이유는 작년보다 조금 수학적인 내용을 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수학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면 분명히 수학을 공부하는 데 좋은데 여러분이 어디에 빠질 가능성이 커져요? 수학에 덫에 빠지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아서 저도 올해는 과감하게 수학적인 설명을 좀 빼는 부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 3개월 과정을 2개월에 진행을 해서 자, 이제 시험에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을 해버릴 거예요. 자, 그리고 작년까지는 제가 교재와 문제풀이 필기 강의 노트를 2개를 따로 제공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냥 하나로, 교재 하나로 통일해 볼 수 있도록 작년에는 연습 문제로 드렸던 것을 이제 중간에 예나 패턴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냥 쭉 여러분이 그냥 교재만 보시면서 따로 제 필기 강의를 할 것 없이 볼 수 있도록 구성을 새로 했어요. 자, 그리고 연습 문제도 중간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풀이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드렸고요. 자, 거기다 풀이를 적으시면 되는데, 자, 7장을 보시면 연습 문제에 간단한 풀이하고 힌트를 써 드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드리는 연습 문제 풀이 여백에 7장에 있는 풀이를 그대로 옮겨 쓴다든가 그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제 수업을 들을 때 미리 필기하지 마세요. 왜? 아까 말했지만 필기에 덫에 빠지면 안 돼요. 저는 일단 수학을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강의를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대수학을 조금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뒷부분 얘기도 같이 조금씩은 해요. 이 얘기가 뒤에 가서 어떻게 쓰인다? 이런 얘기는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제 문제풀이 순서를 밟아갈 수밖에 없어요. 앞에 앞부분 얘기할 때는 뒤에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앞부분의 지식만 가지고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고 뒤에 풀이 7장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환까지 공부하고 나면, 책까지 공부하고 나면 지식이 더 늘었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풀지 않을 거예요. 미리 필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또 여러분이 다시 공부할 때 실력을 뭐 한다고요? 초기화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다 나 여기는 이건 꼭 알아야 돼. 다음에 공부할 때 이건 다시 한번 읽어야 돼. 꼭 읽어야 될 것만 적으세요. 자, 여백으로 남겨도 괜찮아요. 자, 그 문제풀이 그냥 비워도 괜찮아요. 그걸 꼭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마지막에 여러분이 최종 정리를 할 때 꼭 읽어야 될 것만 거기다 적어두시고요. 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은 적었어요. 이게 완전히 내게 됐어요. 그럼 지우세요. 아예 지워버려야 돼요. 다시 안 읽게. 내게 된 거를 왜 자꾸 읽어요?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잘 적는 거 연습을 여러분 해두시고요. 그래서 교재 요 하나를 그냥 가지고 쭉 여러분이 시험 볼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준비를 해봤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강의를 봅시다. 자, 사실은 이 임용시험 강의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 대수학을 강의하는데 여러분 중엔 대수학 나 진짜 싫어, 절대 공부 안 할 거야 했던 분이 임용시험 오느라고 대수학을 이제 새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미 대수학을 좋아했고요. 이미 대수학을 잘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어느 한 분을 맞춰서 초점을 맞춰 강의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제가 어느 한쪽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고요. 두루뭉실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초보자를 위한 설명도 있고요. 잘하는 분을 위한 설명도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나한테 필요한 걸 골라가셔야 돼요. 자, 그래도 이런 강의는 아닐 거예요. 대수학을 진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을 위한 강의는 뭐 아니겠죠. 진짜 아주 조금이라도 군환 이름은 들어봤다.
그 정도 지식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자, 어떤 부분은 너무 어려운 부분은 그냥 일단 보류하세요. 나중에 뒷부분을 공부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면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에 있어요. 자, 좀 쉬운 설명이라 하더라도 뒷부분 아시는 분도 그 쉬운 설명 무시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쉬운 설명이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 제 수업 시간에는 생각에 집중하세요. 아까 필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여러분 필기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자, 제 수업 시간에 제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나중에 제가 필기 강의라고 해서 화면을 캡처해서 제가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려요. 필기가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그걸 보시고 그 부분을 옮겨 쓰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는 뭐 할 거예요? 생각에 집중해 줘야 돼요. 수학은 생각을 한번 놓치면 못 따라가요. 제가 굉장히 무서워요. 대부분의 수학 과목은 처음엔 따라갈 만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내가 딱 놓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시 또 공부해요. 또 비슷해요. 앞부분은 쉬워요. 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또 생각을 놓치잖아요. 근데 놓치는 부분이 항상 비슷해요. 생각을 놓치면 뒷부분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수학이 어려운 점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나와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생각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적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 대수학으로 이제 거의 들어갑시다. 강의의 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정수하고 지엔을 생각해 볼 거예요. 이건 대수학 정수의 공통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대수학은 시작이 뭐죠? 정수론. 정수와 지엔으로부터 시작할 거예요. 법 N에 관한 잉여로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서 했던 생각이 나중에 대수학으로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정수나 지엔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 다음에 이게 어떤 나중에 대수학인 개념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여기서 힌트를 거의 얻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군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항연산을 먼저 다룰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효율적으로 조금 공부하기 위해서 이항연산을 갖고 있는 집합에서 만족되는 정리들은 군에 쓸 수 있고요, 환에 쓸 수 있고요, 체에서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대수학을 군, 환, 체의 순서로 공부하지만 실제 대수학의 발전 순서는 절대 저게 아니죠. 군이 제일 마지막에 탄생된 개념이에요. 옛날 수학자들은 군이란 개념 몰랐어요. 자, 수학의 역사로 본다면 거꾸로 체, 환, 군 순서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왜 군환체로 강의하느냐? 저게 효율적이니까. 왜? 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는 어디 쓸 수 있어요? 환에 쓸 수 있으니까. 환에서 알고 있는 정리 어디 쓸 수 있어요? 체에서 쓸 수 있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순서가 군, 환, 체예요. 하지만 사실 제가 시간만 충분하다면 아주 예전에는 전 이 순서로 강의하지 않았어요. 저 먼저 정수의 개수로 갖는 다항식환부터 공부를 해요. 그리고 군환으로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수학을 잘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반복을 적절히 할 수 있어요. 이 순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군에서 알고 있는 내용은 환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 환에서 알고 있는 내용은 체에 쓸 수 있으니까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걸 목표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여러분의 교재의 순서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건 반복하지 않는 게 효율적이지만 우리는 효율성만 추구할 수는 없어요. 수업을 듣고 뭔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적절하게 반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반복하는 의미에서 정수를 먼저 다루는 거예요. 자, 나머지 뒷부분은 이항연산을 다루고 군을 다루고 환을 다루고 주의대할 정역을 다루고 다항식환을 다루고 체, 갈로와 이론 이런 순서로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끝을 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수학으로 들어가 보죠. 물론 첫 시간을 오리엔테이션만으로 끝낼 수 있지만 서운하니까 아주 조금 우리 수학을 들어가 보겠어요. 자, 정수하고 지엔, 나눗셈 알고리즘을 이제 첫 번째로 볼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정수라는 집합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집합이고 대수학이 기본이에요. 우린 정수에서 어떤 작업을 대수학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정수에서 우리가 했던 이런 작업이 대수학으로 이렇게 나가는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주제는 나눗셈 알고리즘이에요. 이 나눗셈 알고리즘은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학부대수학의 절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학부대수학에서 가장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바로 나눗셈 알고리즘과 제1동형수상정리예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 두 개를 기준으로 우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학부대수학의 절반이라고 부르는 나눗셈 알고리즘이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까지의 주제가 돼요. 자, 이 부분은 아까 말했던 거죠. 자, 이제 나눗셈 알고리즘이 이제 변형을 시작을 해요. 제가 나눗셈 알고리즘 아바타라고 부를 거예요. 저게 변형을 해서 나중에 어디에 이론을 등장해요? GDR 정역의 EDR 이론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눗셈 알고리즘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따라가 주시면 대수학의 절반 정도는 거의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정리, 자연수의 정렬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내용을 봅시다. 자연수의 부분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라면 최소 원소를 갖는다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게 대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정리예요. 자, 이제 저랑 수학을 하다 보면 제가 존재 정리라는 말 할 때가 있어요. 해석학의 존재 정리 어떤 게 있죠? 통일값 정리, 분가값 정리예요. 존재 정리는 존재한다만 보장해줘요. 찾는 걸 알려주지 않아요. 자, 제일 처음 수학을 공부할 때는 존재 정리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존재하는 것만 아는데 뭐가 중요하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존재하는지를 알면 찾을 수 있어요. 문제는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존재 정리예요. 자, 대수학의 가장 중요한 존재 정리가 뭐예요? 자연수의 정렬성.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존재하는 걸 보여야 돼요. 그러면 10중 8구 뭐예요? 자연수의 정렬성이에요. 자, 이때 핵심이 뭐냐면 이 집합 S를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나중에 대수학 정수론 문제를 풀 거예요. 존재성을 보여야 돼요. 자연수의 정렬성을 쓸 것이다. 근데 S를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이냐, 자, 이것만 결정하면 돼요. 자, 근데 이 자연수의 정렬성은 해석학으로 가면 완비성 공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뭐죠? 완비성 공리. 아래로 유기인 집합은 뭐를 갖는다? 하한을 갖는다. 자연수의 집합은 닫힌 집합이기 때문에 하한이 뭐가 돼요? 하계. 미니멈이 되어버린다. 똑같이 가장 중요한 존재 정리의 시작은 바로 이 완비성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요거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정수의 부분군은 순환군이다, 정수의 이데알은 주이데알이다 라고 하는 정리를 증명할 때 자연수의 정렬을 쓸 거예요. 자, 얼핏 보면 이게 존재 정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존재 정리예요. 자, 정수의 부분군은 순환군이다. 뭐가 존재한다? 생성원이 존재한다. 정수의 이데알은 주이데알이다. 생성원이 하나 존재한다. 생성원이 존재한다는 걸 보이면 뭐예요? 순환군이고 주이데알인 거 보인 거예요. 당연하게 이런 정리를 증명할 때 뭐가 쓰일 수밖에 없어요? 자연수의 정렬성이 쓰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자, 그래서 이런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패턴이에요. 자연수의 정렬성은 가장 중요한 존재 정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에요.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자연수의 정렬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뭐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S를 무엇으로 택하는 게 핵심이다. 나중에 기억을 한다면 S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자, 자연수의 정렬성은 조금 확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그 전에 이런 문제를 보고 이게 존재성을 보이는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존재성이 게 변형이 돼요. 그래서 이 변형된 형태의 존재성을 여러분이 딱 알 수 있도록 알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연수의 정렬성은
아래로 6개인 정수의 집합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는 0을 추가하는 데까지 갈 거예요. 자연수 합집합 0에 공집합이 아닌 집합은 뭘 갖는다? 미니멈을 갖는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쓸 자연수의 정렬성이에요. 자, 약수, 배수의 정의는 제가 특별히 해드릴 거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으니까 뭐 이거 설명할 필요 없겠죠? 다 기호도 우리가 쓰는 기호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봅시다.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n은 1 곱하기 n이에요. 무슨 뜻이죠? 1은 n을 나눠요. 1은 모든 정수의 약수다.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는 또 n이죠? 마이너스 1도 뭐예요? 모든 정수의 약수다. 2하고 마이너스 1은 모든 정수의 약수예요. 자, 이제 이런 거 적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잔소리를 좀 할 거예요. 저런 필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저건 필요하면 언제든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거는 적으면 안 돼요. 이런 걸 자꾸 읽으면 여러분이 저걸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걸 방해하는 거고요. 이건 그냥 내가 언제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또 하나 있죠. 0은 n 곱하기 0이에요. 0은 모든 정수의 배수예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시작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모든 정수의 약수다. 다시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의 약수이기도 해요? 1의 약수이기도 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 당연한 얘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시작이 돼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가 B를 나눠요. 무슨 뜻인가요? 어떤 C가 존재해서 B는 A 곱하기 C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C. 자, A가 B를 나누면 마이너스 A도 뭘 나눠요? B를 나눠요. 자, 또 마이너스 B는 A 곱하기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 곱하기 C예요. A가 B를 나누면 A는 뭐도 나눠요? 마이너스 B도 나눠요. A가 B를 나누면 마이너스 A도 마이너스 B를 나눠요. 그래서 A가 B를 나눈다, A가 마이너스 B를 나눈다, 마이너스 A가 B를 나눈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B를 나눈다. 전부 다 동치인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정수에서는 너무나 당연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것은 약수 배수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죠. A가 B를 나눠요. A에다 마이너스를 곱해도 되고 B에다 마이너스 곱해도 약수 배수 관계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곱은 약수 배수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 나중에 약수 배수의 관계로 내가 뭔가를 정의했어요. 근데 그러면 A가 그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마이너스 A도 같은 성질을 갖겠죠. 내가 약수 배수 관계로 뭔가를 정의했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건 약수 배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A가 갖는 성질은 뭐도 갖고 있어요? 마이너스 A도 갖고 있어요. 자, 이거 나중에 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으로 확장이 돼요. 자, 이 정의는 그대로 환으로 가져갈 거예요. 환에서도 환은 우리 어떤 집합이죠? 나중에 더하기하고 곱하기 두 개의 연산을 갖고 있는 집합이에요. 환의 곱셈에 대해서 약수 배수의 정의를 똑같이 써요. 정의 바뀌는 거 없어요. 자, 이제 정수에서 약수 배수 관계는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에 영향을 갖지 않아요. 자, 환에서는 나중에 가역원 또는 단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저게 플러스 마이너스 1 역할을 내시네요. 나중에 환을 공부할 때 가역원을 곱하는 것 또는 단원을 곱하는 것은 약수 배수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약수 배수의 관계로 내가 뭔가를 정의했다면 A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A에다 무엇을 곱해도 가역원을 곱해도 그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나중에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동반원의 개념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뒤에 가서 환을 공부할 때 동반원이란 말을 배우게 돼요. 별거 아니에요. 정수에서 뭐를 곱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곱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수론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해봐요? 약수배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동반원의 개념이에요. 자, 근데 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약수배수 관계 변하지 않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뭐기 때문에?
모든 정수의 약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왜 저게 모든 정수의 약수가 되죠?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은 1의 약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1을 나누면 모든 수를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을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정수를 다룰 때는 약수배수 얘기하다가 유리수를 다룰 때부터 약수배수란 말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때 약수배수 열심히 배우다가 유리수를 공부할 때는 약수배수란 말 안 해요. 그렇죠? 왜일까요? 유리수 범위로 가면 0이 아닌 모든 숫자는 뭐를 나눠요? 1을 나눠요. 1 나누기 2, 2분의 1. 정수에서는 안 되죠? 자, 무슨 뜻이에요? 2분의 1을 곱해주는 건 어디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약수배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2분의 1 뿐인가요? 4분의 3도 마찬가지. 자, 2019분의 1도 마찬가지. 모든 유리수는 1을 나누기 때문에 유리수의 곱은 약수배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가 무의미해졌어요? 약수배수가 무의미해졌어요. 자, 2분의 1은 뭐의 약수예요? 7의 약수예요. 2분의 1은 7의 배수예요. 왜? 7 곱하기 우리 뭐 하면 되죠? 우리 14분의 1 해주면 2분의 1 나오니까. 자, 모든 수가 0이 아닌 모든 수가 1을 나누기 때문에 약수배수의 관계가 무의미해져서 거기서는 뭘 말하지 않아요? 약수배수를 말하지 않는 것이다. 나중에 우리 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0이 아닌 모든 원수는 뭐라고 불러요? 동반원이다라고 불러요. 자, 이제 핵심은 뭐예요? 1을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우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들어와요. 자, 당분간은 안 나올 거예요. 정수를 다룬 다음에 군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언제 등장을 해요? 환에 가서 1을 나누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게 정수에서 우리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에서는 저 1을 나누는 숫자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가역원 또는 단원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자, 가역원 단원의 곱셈은 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약수배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 자, 지금 딱 기억해 두시고요. 환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할 거예요. 자, 잊어버려도 돼요. 환에 가면 다시 복습할 거니까. 자, 기본 메타 1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이거 자연수에서만 쓸 수 있는 기법이에요. 자, A, B가 자연수예요. 그러면 A보다 뭐가 더 크거나 같아요? A 곱하기 B가 더 크거나 같죠? 분명 간단해요. B가 자연수니까 B는 무엇 이상이에요? 1 이상. 그래 A에다 자연수 곱하면 더 크거나 같아져요. 같아지는 경우는 1을 곱할 때면 같아요. 자, 그 아래 마찬가지죠?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A가 B 곱하기 C면 당연히 A는 무엇 이상이에요? B 이상. A는 뭐 이상이에요? C 이상. 자, 너무 당연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것. 제일 처음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저 당연한 얘기 뭐하러 해? 하고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어디서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 결정이 돼요. 저 당연한 결과를 이 문제를 풀 때 떠올려서 적용하느냐 못하느냐예요. 문제를 남들이 푼 거 풀면 이렇게 푼 거야 따라가요. 여러분은 못 풀어요. 왜 못 풀어요? 저 당연한 결과를 문제를 풀 때 떠올리지 못하니까. 이건 지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거를 써야 하는 순간에 저걸 써 먹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저거 누구나 다 알아요. 중학생도 알아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저게 딱 필요한 순간을 알아서 저 필요한 순간에 저걸 이용해서 뭔가 결론을 도출을 해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저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저거 못 써먹어요. 그래서 수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건 결과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누구나 알아요. 근데 뭐가 핵심이에요? 필요한 순간을 알아야 돼요. 아, 지금은 이게 필요한 순간이야 라고 저걸 딱 떠올리는 그 타이밍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밖에 없어요. 지식으로 얻을 수 없어요. 문제를 풀다가 그런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이게 필요할 거라고 딱 알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암기로 절대 안 돼요. 자, 당장 한번 써봅시다. 정수 A가
0이 아닌 B의 약수라면, 자, A는 마이너스 B 이상 B 이하예요. 마이너스 B의 절대값 이상 B의 절대값 이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가요? A가 B의 약수라는 얘기는 어떤 C가 존재해요. B는 뭐예요? A 곱하기 C. 절대값의 특징이 0 이상의 정수로 바꾸는 거죠. B가 0이 아니니까 절대값 붙이면 어디로 가버렸어요? 자연수. 자, 여기다 뭘 쓰는 거예요? 패턴 1번. 자, A의 절대값보다 뭐가 더 커요? B의 절대값이 더 크거나 같다. 바로 패턴 1번에 딱 써요. A의 절대값보다 B의 절대값이 크니까 A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예요? 마이너스 B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 자, 물론 이거 증명하라고 안 나와요. 자, 이제 잊지 맙시다. 임용시험은 이런 문제 안 나와요. 한번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두고두고 필기해서 보지 마세요. 자,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무슨 뜻인가요? A가 B의 약수라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B의 약수가 될 수 있는 건 많아야 몇 개예요? B의 절대값의 2배 이하다. B의 약수의 개수는 유한계다. 자, 0이 아닌 수의 약수의 개수는 유한계니까 나중에 저게 뭐를 보장해 주죠? 최대 공약수가 존재한다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A와 B의 약수의 집합은 유한집합이니까 뭐가 존재한다? 제일 큰 게 존재한다. 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저 기본 패턴 1번이고요. 앞으로 등장할 건데요. 잊지 마세요. 자연수에서만 쓸 수 있어요. 정수에서는 안 되죠? 그렇죠? 정수에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최대 공약수, 서로소. 정의는 제가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A와 B의 공약수이면서 A도 나누고 B도 나누면서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걸 뭐라고 불러요? 최대 공약수라고 부른다. 최대 공약수가 1이면 서로수라고 부른다. 다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우리의 주제예요. 우리는 저 최대 공약수란 개념을 어디로 확장하고 싶어요? 환으로 확장하고 싶어요. 환에서도 뭘 말하고 싶어요?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어요. 근데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가장 큰. 가장 큰이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뭐를 써야 돼요? 부등호를 써야 돼요. 근데 환에서는 부등호를 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자, 정수, 유리수, 실수는 단순히 대수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부등호를 쓸 수 있는 건 대수학적인 구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환은 뭐를 쓰지 못해요? 부등식을 쓰지 못해요. 부등식을 쓰기 위해서는 어디에 부분집합으로 가져와야 돼요? 실수의 부분집합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부등식을 쓸 수 있어요. 복소수에서 부등식 못 쓰죠? 자, 그럼 최대 공약수의 저 최대라는 말을 어디로 확장해야 돼요? 부등식을 쓰지 못하는 환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이제 이게 대수학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예요. 저 부등호를 빼버려야 돼요. 자, 부등호를 빼도 그냥 이름은 최대 공약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냥 옛날 쓰던 걸 개념을 확장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최대 공약수라고 말하면 안 돼요. 부등호를 못 쓰기 때문에 최대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이제 수학자들은 예전에 정수의 최대 공약수라는 개념을 확장을 해서 환으로 확장했어요. 부등호는 빠졌어요. 그래도 그냥 뭐라고 부를 거예요? 최대 공약수로 부를 거예요. 자, 일단 이게 우리 목표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최대 공약수가 존재한다는 건 아까도 말했죠. 자, 이제 일단 최대 공약수란 걸 말하기 위해서는 A도 0, B도 0, 둘 다 0이면 안 돼요. 왜일까요? 둘 다 0이면 0은 모든 수의 배수다. A와 B의 공약수는 무슨 집합이에요? 정수의 집합. 최대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전제 조건이 딸려 있어요. 수학자들이 A와 B의 최대 공약수다라고 말할 때는 둘 다 0인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항상 써야 되지만 수학자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굉장히 귀찮은 걸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쓰는 말에는 안 써요. 그래서 A와 B의 최대 공약수 말했을 때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 아니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받아들여주면 돼요.
자, 그러면 둘 다 0인 건 아니니까 공약수의 집합은 뭐가 돼요? 유한집합. 뭐가 존재하죠? 최대값 존재하니까 최대 공약수는 항상 존재한다. A도 0, B도 0이 아니라면 최대 공약수는 항상 존재해요. 자, 그 다음에 있어요. 1은 A, B의 공약수예요.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무엇 이상이에요? 1 이상.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목표를 말씀드렸죠. 우리는 결국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나중에 환해서 목표예요. 환해서 우리의 목표는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예요.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예요. 과연 정의할 수 있겠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나중에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정의하지 못하는 집합도 볼 거예요. 환도 볼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에서 최대 공약수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환은 정의할 수 있고 어떤 환은 정의할 수 없어요. 자, 그걸 판단해내는 것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공부할 목표가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이 최대 공약수라고 했던 이 정수의 이 정의를 환에서 확장할 것이고요. 자, 존재한다 하는 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은 환도 있어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환에서의 우리 목표다라는 걸 우리 기억을 해둡시다. 자, 최소 공배수 역시 더 설명드릴 필요 없죠. 역시 최소 공배수의 최소란 말에 우리 뭐예요? 부등호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최소 공배수를 정의하는데 뭐를 사용하지 않고 부등호를 사용하지 않고 정의하는 것이 목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최소 공배수는 다른 제한 조건이 없어요. 자, 왜냐하면 A와 B의 공배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부분집합이에요. 자연수 범위에서. 공집합이 아니죠. 저 안에 뭐가 있어요? A 곱하기 B가 있어요. A 곱하기 B는 A의 배수이자 B의 배수. 공집합이 아닌 뭐다?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다. 자연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미니멈이 존재한다. 그 미니멈 정체가 최소 공배수다. 그래서 이 존재 정리의 첫 번째 자연수의 정렬성을 한번 이용을 했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목표는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를 환에서 정의하는 게 목표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수학자는 항상 똑같아요.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의 성질 중에서, 정수에서 갖고 있는 성질 중에서 뭐가 없는 성질? 부등호가 없는 성질을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새로운 정의로 바꿔 쓸 거예요. 이 정의를 계속 고집하면 안 돼요. 환으로 못 가져가요. 이 정의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정의예요? 부등호가 필요한 정의죠. 그래서 어디를 바꿔야 돼요? 여기를 바꿔야 돼요. 뭐로 바꿀 거예요? 정수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뭐가 없는 성질로? 부등호가 없는 성질을 찾아내서 그걸로 바꿀 것이다. 자, 이제 그걸 찾는 작업을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 그렇게 하죠.